사실 유럽인들의 뼛속에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의 D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 조상의 멸망과 몰락을 불러왔던 기억이 DNA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유럽 국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국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유럽을 위시한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래서 항상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열강국의 피해자였었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인들의 DNA에는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대략 3번에 걸쳐 유럽이 멸망할 뻔했는데 모두 동방에서 온 이민족 때문이었죠. 서기 375년 유럽 역사의 큰 변화를 야기시킨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 유럽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에 앞서 게르만족의 이동을 일으킨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아시아 초원에 살던 유목민족 훈족입니다. 이들은 370년경 유럽 남동부 침략을 시작으로 이후 140년 동안 유럽 대부분을 점령했고 당시 유럽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훈족의 침입은 게르만족 일파인 고투족의 로마 제국 피난을 불러왔고 고투족이 로마를 약탈하면서 결국 게르만족 전체가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훈족의 전성기를 이끈 아틸라가 로마 제국을 침략해 거의 멸망 수준까지 짓밟았었죠. 그러다 8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800년 동안 열심히 발전을 거듭하던 유럽에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칭기즈칸이라는 무시무시한 정복자가 등장한 것이죠. 그가 이끈 몽골 제국이 정복한 땅만 대충 계산해도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전부 합쳐도 미치지 못하며 몽골, 금나라,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카프카스, 러시아, 크림반도, 폴란드, 독일, 헝가리까지 그 수를 차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 유럽 대부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이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의 죽음으로 정복이 멈췄지만 침략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즈음 또 다른 아시아 군대가 유럽 정복을 시작합니다. 몽골에서 등장한 돌걸족,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돌걸을 이어받아 서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를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터키를 거쳐 최후의 로마 제국 비잔티움까지 점령해버렸죠. 그리고는 현재 터키의 영토에 오스만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겪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는 말 그대로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역사가 이어지다 보니 1800년대 말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의 황하론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럽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오스만 투르크가 세운 터키라는 국가와 한국은 아주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죠.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피파 랭킹 42위의 한국과 22위의 터키가 만나는 역사적인 경기가 열렸습니다. 3, 4위를 결정하는 이 경기는 두 국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제껏 월드컵에서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두 국가가 3, 4위를 결정하는 경기니만큼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양국 간의 배려가 더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면서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터키를 눌러 3위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 한 경기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월드컵 3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터키를 이겨야 했죠. 그런데 경기 전 한국 축구 팬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매번 해오던 국기 퍼포먼스에서 주인공 한국의 태극기보다 터키의 국기를 훨씬 더 크게 제작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팀보다 상대 팀을 더 치켜 세워주는 감동을 선사하면서 터키 국민들은 물론 경기를 시청하던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당시 언론들은 한국, 형제의 나라 터키를 감동시키다 등등 다소 손발이 오그라드는 제목을 뽑아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형제의 나라라는 사실 외에 별다른 이슈 없이 평탄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최근 한국과 터키의 형제애가 미국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과 터키를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터키와 한국에서는 아일라라는 영화가 동시에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 터키 참전군인 슐레이만 씨와 한국전쟁 고아 김은지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5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역대 흥행 영화 5위에 기록되기도 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터키가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은 터키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터키는 소련의 위협에 겁을 집어먹고는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지리적인 위치상 북대서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이슬람권 국가였기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집단 안전보장기구 나토를 창설했는데 소련이 가장 두려워한 단체였죠. 그런데 터키도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이 나토 가입이 지상과제였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 실망하던 찰나에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에 터키는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역할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참전시켜 전사 724명, 부상자 2493명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터키는 이 덕분에 참전 11개월 만인 1951년 꿈에 그리던 나토에 가입합니다. 이 형제의 국가라는 타이틀은 사실 한국이 아닌 터키에서 먼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나토에 가입시켜준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도 터키가 참전해준 덕분에 적화 통일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으니 형제 나라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터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던 터키가 최근 갑작스럽게 푸틴에게 찰싹 달라붙어 친러시아 국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S-400을 구매했다면서 터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타겟은 터키의 방위산업 부문이었죠. 사실 미국이 군사동맹인 나토국의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미국의 제재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터키의 방위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생깁니다. 사실 터키가 2017년 처음 러시아제 방공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 미국은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신형 방공미사일 S-500 공동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됐죠. 미국이 터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즉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망을 도입한다면 미국 등 서방의 무기체계는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S-400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가로 터키로부터 모종의 데이터를 요청한다면 터키 입장에서도 국익에 우선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터키가 100대나 구매하기로 결정했던 F-35의 인도를 즉각 중지시키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터키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대접해왔고 몇몇 분야에서는 사우디나 이스라엘보다 더 대접해준 경우도 있었죠. 미국이 중요 우방에만 판매하는 F-35 전투기를 사우디에는 판매하지 않은 것이나 이스라엘도 불과 40대 정도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터키에게는 개발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100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허락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F-35 100대 구매가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여기에 코로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 터키가 또 러시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말 터키는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5월에는 이 백신의 긴급 사용까지 승인해 주었죠. 1월 중국 백신을 시작으로 미국의 화이자 백신까지도 여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러시아 백신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터키가 진짜 친러 국가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함부로 터키를 때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터키에는 미국이 약 50발의 B-61 전술 핵폭탄을 깔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나토 5개국에 미국 핵폭탄을 배치하는 핵 공유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중 하나가 터키입니다. 중동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터키를 선택했었죠. 만약 핵전쟁이 터지면 터키 F-16은 미군이 관리하는 이 핵폭탄을 장착해서 미국을 대신해 핵공격을 퍼부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이상 핵공유 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자칫 터키가 실제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맺고 이 핵 공유 체제를 파기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터키와 무려 1500년 이상 형제관계를 이어오는 형제보다 가까운 형제니까요. 한국과 터키
터키의 관계는 이미 고구려 시대 돌걸과의 우호 관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구려의 연개 소문은 돌걸의 공주와 결혼했을 만큼 단순한 우호 관계 이상의 끈끈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별다른 충돌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다 100년 사이의 형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터키의 도움으로 북한에게 흡수되지 않을 수 있었고, 터키는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나토에 가입했으니 서로 목숨을 구해준 형제와도 같은 관계죠. 터키가 실제로 친러시아 국가로 돌아섰다면 한국은 어쩌면 중대한 역할을 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미국이 이에 반응해 다시 러시아와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면 전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가깝게는 미국과 터키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멀게는 국제 평화를 위해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